교재 33페이지 펴주시면 되시고요. 분계와 전기라는 부분하고 이제 관련된 걸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요. 저희가 뭘 정리를 좀 잠깐 하고 갈 거냐면 계정과 계정에 기입하는 방법이라는 걸 좀 하고 갈게요. 이건 교재는 없어요. 네, 교재 내용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 교재가 맨 낮은 급수인 회계 2급 교재가 아니라 전산회계 1급 교재부터 이제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라서 이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이 계정과 계정 기입에 대한 방법은 회계를 이해하는 원리 때문에 배우시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배우시는 이유는 그런 취지이고요.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하느냐? 아니요, 직접 손으로 안 합니다. 제가 앞에서 수업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상용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좋은 점이 뭐냐면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이 되면 그 거래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하고 측정하고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럼 회계상의 거래인지를 인식하셔서 무엇하자? 분계라는 걸 한다. 그리고 이 분계를 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얼마이고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수익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식별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럼 그 분계를 하고요. 그 분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장부에 옮겨 적는다라고 하는 게 전기였어요. 그래서 총 계정 원장, 모든 계정에 모여 있는 장부에 옮겨 적는 걸 전기라고 하고 그 전기된 장부에 모여 있는 건 우리가 모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모아주는 표, 그걸 우리가 시산표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산표에 모여져 있다. 그러면 거래가 발생이 되면 분계를 하고 장부에 옮겨 적고 시산표까지 나오는 자, 이 부분을 매일매일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중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드렸고요. 그리고 일정한 시점이 도달이 되면 자 우리가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면 우린 회계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자 이렇게 표현해 드렸었죠. 그러면 이 시산표 기준에 작성하시고 결산일이라고 얘기하는 보고기간 종료일 재무상태표 1이라고 얘기하는 12월 31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도래가 되면 우리 시작하는 걸 기초, 끝나는 걸 기말이라고 했죠. 그걸 기말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12월 31일 기말이 도래가 되면 우리는 요 시산표를 기준으로 무엇할 것이다. 우리가 결산이라는 걸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나오는 게 결산, 수정, 분계라는 게 등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결산, 수정, 분계를 가지고 정리가 끝나지면 우리는 무엇할 것이다. 장부를 마감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장부를 마감할 거고요. 그 마감된 정보를 기준으로 우리 무엇이 될 것이다. 재무, 제표가 무엇 된다? 작성을 한다. 크게 얘기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다만 이 장부를 마감할 때 무슨 부분? 우리가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를 결론을 내지 못하면 무엇할 수 없다. 우린 재무상태표의 자본을 확정시킬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전주부터 계속 했었던 얘기가 뭐였었냐면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가져가실 게 회사가 이익이 나면 그 이익 난 게 모이는 마지막 종착지. 그게 무엇이다? 자본이다. 그래서 개인은 자본금이 증가하고 법인은 잉여금이 증가한다. 반대로 손실이 나면 그들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익인지 손실인지를 정리하려고 보니 이 장부를 마감할 때도 누구를 먼저 마감해라. 우리 손익 계산서에 모이는 계정을 먼저 마감해라.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끝나지게 되면 여기에서 가지고 온 내용을 모두 다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하려고 보니 제가 수업 중에 뭐라고 말씀드리면 기중에 내가 자기 자리인 수익은 어느 변에 대변에 발생을 하고 그리고 비용은 자기 자리인 어느 변에 차변에 발생을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수익이 발생하고 비용이 발생했다라는 걸 차곡차곡 계속 기록을 하겠죠, 여러분. 분계와 전기를 할 거니까. 근데 수익은 지금 현재 100이고 비용은 현재 60이다. 이런 관계로 계속 나올 것이다. 회사가 이익 나는 회사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차변과 대변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걸 같이 맞춰서 정리를 하는 게 마감이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그렇게 맞춰주는 행위가 마감인데 그럼 얘를 100에서 60과 차이만큼이 이익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더라. 그게 우리는 손익이라는 계정이 등장을 할 거예요. 이걸 여기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손익계정이라는 부분에 모두 다 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하면서 이 손익계정으로 무엇하는 대체하는 행위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근데 수익과 비용을 모두 다 무엇한다고? 모아준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앞에 집합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산수 배우실 때요. 교집합, 합집합 뭐 이런 거 배우신 적 있잖아요. 집합이 뭐예요? 모아놓는 거죠. 근데 합집합은 전부 다 모아놓는 거고 교집합은 똑같은 애들끼리 만나는 교차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집합은 모으라는 표현의 집합이에요. 그럼 여기에 모아서 이익인지 손실인지 정리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난 결과를 어디로 가져간다? 재무상태표로 갖고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저걸 언제 배웠지라고 하시면 저희 이전에 회계 순환 과정 시작하는 부분에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이렇게 움직입니다라고 해서 써드린 거 있어요. 그거 제가 시험 목적상 기억하시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 거.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개정을 마감해서 누구를? 자본을 확정을 짓는 거예요. 이 장부 마감이라는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됐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우리 프로그램의 좋은 점은 무엇이다? 내가 누구만 잘하면 분계만 잘하면 전기나 시산표가 뽑혀지는 부분이 모두 다 무엇이다? 자동이다. 결국 원스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면접 볼 때 분계를 계속 잘할 수 있는지 묻는다라는 얘기 했었죠. 중요도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전산화가 되면서 모든 작업들을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한테 자동으로 나가게끔 프로그램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넘어간다고 했었고요. 그러면 지금 이 결산수정 분계는 일단 사람이 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요거 하시고 장부를 마감한다? 이 장부 마감도 누구한테 시킬 수 있다? 우리가 키 하나만 누르면 알아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프로그램에 가면 볼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무슨 부분? 우리가 약속했던 게 있죠.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 그 원리로 하지는 그 부분을 직접 입력하지는 않아요. 컴퓨터에서 여러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장부에 옮겨 적을 건데 그 적기 위해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마감은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지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런 걸 우리가 지금 계정 기입 방법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추가해드린 부분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나눠드린 페이퍼가 별도로 있어요. 네, 그 페이퍼에 나와 있는 내용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요거 끝나고 요 계정 끌어다가 우리는 분계와 전기라는 걸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참고라고 이제 저는 시작을 했고 계정과 계정의 기입 방법이라고 써드렸고요. 이게 이제 회계를 처음 배울 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회계 2급 교재는 수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교재는 당연히 알고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록에서 빠진 부분. 자, 계정이라고 우리가 배우는 건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이 되면 지금 기록을 하셔야 되잖아요. 또는 기입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그 기록이나 기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뭔가의 단위가 필요하더라는 거죠. 이름표가 필요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걸 우리가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계정으로 배운 게 누가 있다?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할 때 처음에 계정이라고 제가 안 알려드렸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계를 하려고 보니 우리는 수익과 비용이 발생되거나 또는 경영 상태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거나 그렇죠? 또는 재정의 증감 변화를 보여준다거나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렇게 보여주는 요소가 있더라. 그게 회계 요소라고 했었고 그 회계 요소가 5개. 그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계정. 됐어요, 여러분? 네, 그걸 계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계정이 5개가 있었고 그 계정을 가지고 우리가 업무를 보려고 하니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정이 5개인데 지금 현재 현금이 들어와도 자산이라고 부르고 외상 매출금이 증가해도 자산이라 부르겠다. 근데 문제는 외부에 내가 정보를 보여주는데 정보 이용자들은 현금이 늘어났는지 외상 매출금이 늘어난 건지 통장에 보통 예금이 늘어났는지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다, 편리하다,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무엇하자, 세분화시켜달라. 그래서 우리가 계정이라고 부르는 건 큰 대분류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불려지는 부분이 계정 과목이에요. 제가 이름표를 쓰세요라고 했던 거. 그 이름표가 계정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 이름표라고 불려지는 계정 과목으로 업무를 봅니다. 그래서 현금이 증가하였다. 현금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나는
지금 상품을 팔았는데 돈을 아직 못 받았다? 그럼 외상매출금이라고 달고, 나는 거래처에서 6개월 만기 어음을 받았다? 받을 어음이라고 달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계정 과목으로 우리 더 세분화시켜서 무엇하겠다? 정리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분계를 할 때는 반드시 무엇으로 한다? 계정 과목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계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기록하거나 계산하기 위해서 쓰는 장소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계좌라고 하거나 계정 계좌라고 합니다. 업무상에서는 아무도 계정 계좌라는 거 표현하지 않고요. 그냥 무슨 부분? 계정 또는 계정 과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계정 과목 뭐로 처리한대? 그 계정이 뭐야? 이렇게 많이들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목자를 붙이든 그렇게 붙이지 않든 여러분 무슨 부분? 아, 지금 자산부채 자본 수익 중에 누구로 처리할 거냐라는 걸 묻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회계 요소 5가지는 재무상태표에 등장한다라고 해서 재무상태표 계정.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등장한다고 해서 손익계산서 계정. 그게 수익과 비용. 그런데 자산부채 자본은 내가 얼마를 벌어서 내가 지금 현재 100만 원을 벌어서 그 100만 원 중에 무엇 되었다? 나는 70만 원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남겨져 있는 잔액을 결론은 얼마이다? 30이다.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이 30을 가지고 가서 또 시작점에 놓고 1월 1일자에 놓고 나는 사업을 또 계속 이어서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끌고 다니고 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상황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라는 것 때문에 무슨 계정? 실질 계정이에요. 그 회사에 지금 현재 재정적인 상황이 어떤 건지 재산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 그래서 그걸 실질 계정이라고 하고요. 근데 손익계산서는 단타성이다. 그 해에 발생된 것만 보여주고 무엇한다? 끝. 그리고 다시 0으로 놓고 시작한다. 그러니까 항상 시작점은 0이고 그 부분에 누적적으로 쌓여서 얼마로 끝났습니다라는 결론으로 가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언제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것만 누적을 쌓아서 끝내주는 부분. 그래서 1년 단위로 보여주는 부분으로 끝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품을 팔아서 얼마를 벌었는지 제품을 팔아서 얼마를 벌었는지 내가 돈을 벌어서 부동산을 사서 임대업을 개시해서 임대로 얼마를 벌었는지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그냥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명목이 뭐였어? 라고 물어보고 끝내는 그래서 명목 계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제가 계정이라고 얘기했고 계정 과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계정은 5개이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외부에 무엇되는 거? 우리 공표되는 것 또는 공시되는 재무제표는 무엇으로? 통합된 것으로 또 표시가 된다. 그리고 계정 과목으로 무엇하고? 처리하고 그 처리된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중요하다라고 하면 본문에 직접 표시해라 또는 본문에 표시하는 게 조금 불편하다라면 주석으로라도 표시해달라고 했어요. 자, 근데 중요하지 않다라면 무엇 할 수 있다? 우리는 묶어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우리는 성격이 유사하거나 라는 부분들을 묶어서 그게 통합 계정이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 자산, 뭐 매출, 채권 이해되셨죠? 네, 그런 부분들 이게 중간에 끼어요, 여러분. 그런데 알아두실 건 우리는 통합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고 우리 통합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합 계정은 외부에 무엇하는 거 보여주는 거. 그럼 우리가 제출용 재무제표라고 부를 거거든요. 그 제출용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계정은 우리가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관리용이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거기서는 내가 회계 처리한 계정 과목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 계정의 기입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 자, 우리가 무슨 얘기 했었냐면,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를 해서 여러분 내용이 들어온 걸 보면 요소 5가지의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증감 변화가 보여지는 건 증가가 일단 먼저이다. 그러면 자산의 증가를 먼저 기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어느 변에? 차변에. 그래서 자산의 증가가 일단 우선적으로 기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증가됐던 자산을 내가 무엇하였다, 지출하였다, 또는 내보냈다, 또는 내가 사용하였다 라는 얘기가 들어오면 우린 자산이 무엇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그러면 이 부분은 차후에 발생되는 부분인 거죠. 그럼 이 2개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은 자기 자리가 어느 변이다? 자기 자리가 차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일단 증가를 기입하고 그리고 남의 자리에 무엇을 쓰시면 된다? 우리
감소를 쓰시면 된다. 이런 원리예요, 여러분. 됐을까요? 그럼 부채는 반대로 가겠죠. 부채와 자본은 자기 자리가 대변이었으니까 증가를 대변에 쓰고 그리고 감소를 차변에 쓰겠죠. 그리고 그 부분에 잔액이 어디에 모두 다 모인다? 재무상태표에 모인다. 그래서 자산계정의 잔액과 부채와 자본계정의 잔액은 재무상태표 어디에? 우리 자산부채 자본에 표시가 된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여러분 일정한 시점인 12월 31일 현재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잔액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수익과 비용은 소멸이 별로 없어요. 소멸은 나올 수 있는 사건이 있어야만 생기는 부분, 그러니까 상당히 손으로 셀 만큼만큼 적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발생되지 않는다라면 계속 발생만 누적적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생 부분이 잔액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상 거의 대부분 합계 상태의 금액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좀 달라서 계속 강조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자산계정부터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라고 하면 자산계정의 차변에 누가 들어올 것이다. 증가가 먼저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증가가 들어오고요. 대변에 누가 들어온다? 감소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제가 여기다 결론을 내볼게요. 자산의 증가가 누적적으로 쌓여서 나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만이라는 금액이 있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산이 얼마만큼, 5천만큼 감소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는 나머지 3천이라는 아니 5천이라는 금액의 잔액이 남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잔액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이게 이론상에서 나오는 문제점인데요. 제가 감소를 5천이라고 써드렸어요. 그리고 증가를 만이라고 써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느 변의 잔액이 남아요라고 했을 때는 자산이 증가된 게 감소보다 여러분 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잔액은 항상 자기 변에 남는 거예요. 자기 변에. 왜냐면 자기 변이 어느 변이었어요? 차변이었어요. 자산은. 부채는 자기 변이 어디예요? 대변. 그리고 자본도 자기 변이 어디죠? 부채와 똑같게 대변이죠. 그러면 자기 쪽 변이 항상 금액이 더 큰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잔액을 이게 차대를 맞춰줘야 합니다라고 했더니 자꾸 잔액이 대변에 자꾸 등장한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죠. 이호라는 금액이 등장할 수는 있지만 무슨 부분? 잔액은 자기 변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변에. 자기 쪽의 금액이 커야 잔액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자산이 대변, 우리 차변에 만만큼 증가를 했으니까 5천을 빼면 이 자리에 누가 남을 것이다? 잔액이 남는 거죠, 여러분. 잔액 얼마가 남는다? 우리 5천이 남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하지 마셔야 되는 건 자기 자리에 잔액이 남는 것이다. 라는 원리로 기억하시라. 그러면 자기 자리에 남겨져 있는 금액을 무엇하자? 재무상태표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에 잔액이 남고 그 금액이 재무상태표 자기 자리인 어느 변에 차변에 무엇된다? 집계가 된다. 저 일부러 여기 키워준 건 여기서 가져온 금액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 때문에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럼 이제 부채도 똑같겠죠, 여러분? 부채의 자기 자리인 대변입니다. 그래서 증가는 어디부터 시작한다? 대변부터. 그리고 나서 부채를 무엇했다라면 갚았다라면 그 갚은 빚은 어느 변에 차변에 기록상이 다 모일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남겨져 있는 잔액은 자기 변인 대변의 잔액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잔액은 어느 자리에 재무상태표 대변에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부채 계정이 이렇게 모여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본도 이제 정리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그럼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서 증가를 모아놨을 거고요. 그리고 자본이 우리 주주들한테 무엇하였다? 우리 주식 배당을 하였다. 아니, 죄송해요. 주식 배당이 아니라 현금 배당을 하였다. 또는 우리 개인 사업자였다라면 대표이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회사 돈을 좀 꺼내갔다. 인출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차변에 자본이 무엇될 것이다. 당연히 감소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남겨져 있는 자본이 있었다라면 우리 대변에 그 돈이 남았을 것이다. 그리고 자본, 계정, 대변에 있는 잔액을 재무상태표 어디에? 우리 대변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이런 걸 배웠죠, 여러분. 사업을 무엇하고 있다? 계속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나는 전기에서 무엇하는 거 넘겨받은 게 있을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전기에서 이월하는 걸 전기 이월이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 넘겨받았다라고 하면 우리 전기에서 넘겨받았다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금년도에 남겨져 있는 금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로 무엇할 것이다? 이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전기에서 넘겨받은 거, 단기에서 다음 년도 넘겨준 거 이런 원리가 계속 무엇될 것이다. 연결돼서 돌아가고 있겠죠. 그럼 전기에서 이월받은 건 우리 시작하는 1월 1일자에 놓고 시작하겠죠.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은 뭐가 될까요? 기초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연도를 이월한다는 건 여기 남겨져 있는 잔액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12월 31일자 다음 연도로 넘겨주는 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2월 31일자에 뭐가 되는 것이다? 기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자, 자본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저는 전년도에서 넘겨받았던 누가 있었다? 기초 자본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단기에 뭐가 있으면 이익이 발생이 되면 이 부분은 기초 자본을 무엇할 것이다? 증가시킬 것이다. 단기 순이익은 더해준다고 분명히 배우셨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단기에 손실이 발생됐다라면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본을 깎아먹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빼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된 원리가 재무상태표에도 영향을 줘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뭔가요? 기말에 내 자본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게 들어와야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이 자본에는요, 제가 이제 일부러 여기 잔액이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상 이 부분에 우리 재무상태표에 누가 이제 플러스가 될 거냐면 당기순이익이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플러스가 되고요. 만약에 단기 순손실이 있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로 뭐가 될 것이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사실상 여기에서 영향을 주고 끝내야 되는데 원리를 그냥 이쪽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표시를 좀 내고 싶어서. 그래서 그 원리가 이쪽에 들어온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여기다 하나 더 써야 되는 거죠. 손익계산서에서 가지고 와서 자본의 증가 내지는 감소를 가지고 옵니다라고 하는 부분. 그게 단기 순이익 또는 단기 순손실.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순손실보다는 누구로 배우는 게 더 편리하다. 이익나누회사로 배우는 게 더 편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익나누회사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단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서 반영되는 원리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표시할 수는 있다? 주기로 표시할 수는 있다. 이런 얘기했던 건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본문에 빨간색 글씨로 주기로 표시할 수는 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에 들어올 때 여러분 주기로 빨갛게 표시는 하지만 이익이 나면 자본금을 증가시켜서 넘어와요, 여러분. 그리고 반대이면 자본금을 감소시켜서 넘어올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실제 이 잔액까지 마감을 하는 게 결산 때 하는 거고요. 잔액을 마감하기 전까지는 계속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기중사건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가 있는 날마다 매일매일 하는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뭘까요, 여러분? 이게 끝났으면 이제 손익계산서 개정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손익계산서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손익계산서는 개정이 두 가지가 있었죠. 수익과 누가 있었다? 비용. 그러면 수익의 발생은 어느 변에 기록하시고 우리 대변인 오른쪽에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수익에 발생됐던 부분이 뭐가 되면 혹여라도 소멸이라는 게 있다라면 우리는 어느 변에? 차변에. 그러면 거래의 8요소가 아니라 거래의 10요소로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기중에는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8요소로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이나 비용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더라. 우리 발생에 대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결산을 하게 되면 이 10요소로 바뀌는 게 들어와요. 무슨 부분? 내가 발생됐던 수익이나 비용에 대한 부분이 금년도께 아니라 차기 연도께 포함되어 있더라. 그러면 그 부분은 수익이나 비용으로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배웠어요, 여러분. 수익은 실현주에 의해서 장부에 올려주시고 계상하고 그리고 그 실현주에 의해서 계상했던 그 부분은 비용과 수익을 놓고 봤을 땐 그 기간에 발생된 것만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발생주의가 근간돼서 들어왔었죠. 그렇죠? 그리고 비용은 무슨 부분? 수익이 무엇된 우리 기록한 기간에 무엇해라 대응되게끔 기록을 해주셔라 이런 거 배우고 들었어요. 그 원리에 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산대 소멸에 대한 사건이 없다라고 하면 8요소로 그냥 끝나져요. 그래서 10요소라기보다는 그냥 8요소로 얘기를 해요. 근데 결산대 소멸이 거의 대부분 몇 건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멸 얘기를 여기서 빼고 갈 수는 없어요. 네, 많이 나오는 건수가 아니어도 얘기는 해야 되니까. 그럼 비용은 반대로 가겠죠, 여러분. 비용의 발생은 어느 변이에요? 차변이죠.
근데 그 비용이 소멸됐다면 어느 변에? 대변에 기록을 하겠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발생된 부분에 소멸이 있었다라면 기록을 하고요. 그 잔액을 무엇 하시면 된다? 우리 손익계산서로 가져가서 반영되는 원리로 들어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비용 계정부터 먼저 정리해 볼게요. 그럼 비용 계정의 발생은 어느 변이다? 차변이라고 했어요. 그럼 차변에 발생할 거고요. 저희는 소멸은 있어야 기록하는 거라고 했어요. 없더라고 하면 차변에 발생된 이 금액이 그대로 뭐가 된다? 이 금액이 그대로 잔액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 발생 금액이 그대로 잔액이 돼버리는 게 일상적인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고요. 근데 제가 같다란 표시는 안 하죠. 다를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소멸이 있으면 이 자리에 무엇한다? 기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자기 자리에 잔액이 나와지는 거니까 자기 자리에 있었던 잔액을 우리 어느 부분 비용은 손익계산서 차변에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비용을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수익은 자기 자리에 발생이 어느 변이다?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에 발생을 기록합니다. 자, 수익 또한 뭐가 있었다라면 소멸이 있다라고 하시면 소멸을 차변에 기록할 거고요. 그리고 자기 자리인 대변에 남겨져 있는 잔액을 가져갑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발생 금액이 그대로 뭐가 되니까 잔액이 되다 보니까 우리 발생이라고 표현했지만 잔액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멸이 없으면 발생액이 합계 금액이겠죠. 누적적으로 쌓여있는 금액. 그래서 그 금액이 어디에? 대변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럼 손익계산서 대변에 수익을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린 이익 나는 회사로 가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익이 얼마이면 100이면 비용은 얼마이더라? 60이더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수익이 더 크니까 무엇이고? 이익이고 반대이면 손실이겠죠. 그러면 우린 단기에 벌어들인 이익은 어느 쪽에? 손익계산서 차변에 기록이 되면서 우린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단기 순이익 또는 단기 순손실은 이쪽에 들어오겠지만 대변에 들어오겠지만 요 부분은 어디에? 재무상태표 어디에 반영된다? 자본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앞에서 계정의 기입 방법 설명을 드릴 때 재무상태표에서 당기순이익을 별도로 보여드린 건 이제 손익계산서 가져오는 돈이 여기에 축적이 됩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냥 보여드린 것 뿐인 거고 실제 자본 쪽에 대체가 돼서 자본의 총 금액이 어디로 간다? 잔액의 총 금액이 재무상태표 자본 쪽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상태표가 항상 앞에 있으니까 먼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서식을 작성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손익계산서를 먼저 작성하셔야 되겠어요. 재무상태표를 먼저 작성하셔야 되겠어요. 손익계산서 먼저 작성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야 손익계산서에 무슨 결론을 내요? 단기에 벌어들인 게 이익인지 손실인지 결론을 해서 이걸 자본에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를 반드시 먼저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부를 마감할 때도 손익계산서 계정을 먼저 마감해야 되고 그 마감한 정보가 재무상태표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확정하지 못하면 재무상태표는 완성할 수 없어요, 여러분. 네, 그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프로그램에 가면 재무제표 작성에 영향을 줘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를 자격증에서 배우셨는데 업무 가서 가끔씩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잊어버리시면 업무가 완전 뒤엉켜 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난리가 나겠죠. 네, 안 맞아요, 여러분. 모두 다 다시 작업하셔야 돼요. 문제가 생겨집니다. 자, 이 부분은 머릿속에 그냥 박아가는 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잔액은 반드시 자기 자리에 남는다라고 보셔라. 그럼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고 감소는 대변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 차변과 대변을 비교해서 자산은 자기 자리가 차변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리에 남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잔액은 반드시 차변에 남는다.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모 회사에 나가서 컨설팅 때문에 업무를 볼 부분이 있어서 이제 나가서 봤더니 아 이상하더라. 자산이 뭐가 떠 있다. 음수가 떠 있더라. 장부를 열어봤더니 자 이런 경우는 있다 없다? 제가 분명히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중에는 음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거는 당좌 자산 때 들어올 수 있는 사건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런 사건이 아니면 기중에도 음수가 떠서는 안 돼요. 그럼 이게 음수가 떴다라면 원인 찾으러 가셔야 돼요. 자산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채도 똑같은 얘기고 자본도 똑같은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이유가 타당하다라면 그걸 끌고 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음수는 있으면 안 된다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차변의 금액이 100이었다라면 그 부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대변에 감소한 걸 쓴 거예요. 그러면 70이었다. 그럼 잔액은 얼마? 차변에 30이 있는 거죠. 자기 자리에 양수로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예금액으로. 그럼 부채와 자본은 반대로 가시면 되겠죠. 부채와 자본은
증가를 어느 변에, 대변에, 감소를 어느 변에, 차변에, 그리고 잔액은 반드시 자기 변인 대변에 남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수익과 비용은 증가와 감소가 아니라 반드시 말을 얘기하실 때 뭐라고 한다? 발생. 업무에서는 증가 표현을 쓰시든 뭐 감소 표현을 쓰시든 상관없어요. 근데 시험은 수익과 비용은 증가, 감소란 표현을 쓰지 않아요. 왜냐면 그 해에 벌어들인 거, 그 해에 벌기 위해서 쓴 돈만 보여주고 끝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끌고 다니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냥 어떤 거로 벌었고 이걸 벌기 위해서 어떤 돈을 썼고라는 것만 보여주고 그냥 끝.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고 소멸로 얘기하는 게 원래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증가라는 표현은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증가하였다, 감소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수익과 비용은. 그래서 발생과 소멸로 쓰는 게 맞다. 그럼 수익과 비용을 놓고 봤을 때 수익의 발생은 자기 변이 대변이었죠. 그럼 수익이 소멸했다라면 차변에 기입하시고요. 그리고 자기 변인 어느 변에 대변에 잔액이 반드시 남는 게 맞습니다. 비용은 반대로요. 발생은 차변에 기록하시고 그리고 소멸이 있었다라면 대변에 기입합니다. 그리고 자기 변인 차변에 잔액이 남게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앞에서 배웠던 거래 8요소에 의해서 원리가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부분이고요. 자, 저희 문제를 드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 단락에. 그러면 그 문제 같이 봐볼게요. 자, 계정은 크게 무슨 계정과 무슨 계정으로 구분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 계정은 크게 두 개로 구분이 되죠. 무슨 계정이요? 재무상태표 계정. 자, 그리고 재무상태표 계정에는 누가 있다? 자산과 부채와 그리고 자본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우리 손익계산서 계정도 있죠, 여러분. 손익계산서 계정.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 계정은 우리 수익을 먼저 쓰시든 비용을 먼저 쓰든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거로 얘기하면 내가 회계를 하기 위한 요소이다라고 얘기한다고도 했었죠. 그래서 이 회계 요소 중에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에 보여준다. 그래서 이 회사의 재정의 상태를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재정 상태의 내용을 보여주고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무엇으로 돈을 벌었는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회계상 거래가 발생을 하면 기록, 계산, 정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뭔가의 구분점이 필요하더라. 자,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게 무엇이다? 계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정.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발생이 되면 기록 계산 정리하기 위해 설정된 계산의 단위를 우리는 계정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거래가 발생을 하면 거래 이중성에 의해서 우리는 차변의 누구, 대변의 누구를 기록하고 금액도 무엇하다? 동일하게 기록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그대로 써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 이중성에 의하여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으로 기입하게 되므로 아무리 많은 거래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반드시 무엇한다? 일치하게 된다. 자, 이를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산과 비용, 수익, 그리고 부채와 자본. 자, 그럼 자기 자리 항상 금액이 남으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죠, 여러분. 이렇게 양분화 시켜서 이쪽변을 차변이라고 보고 이쪽변을 대변이라고 볼 건데 그러면 차변에는 누가 나오고 자산이 모일 것이고 그리고 비용이 모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대변에는 우리 부채와 누가 자본이 있고 그리고 수익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산과 비용은 차변에 잔액이 나오고 대변은 부채와 자본과 수익이 모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산과 비용 계정은 잔액이 항상 어느 변에 차변에 나타날 것이고 부채, 자본, 수익 계정은 잔액이 항상 어느 변에 대변에 나타날 것이다. 근데 잔액이 없던데요. 0이에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등장하지 않고요. 우리 손익계산서에 등장하지 않아요. 금액이 0일 수도 있죠. 제가 현금 100이 있었는데 그 100을 모두 다 사용했대요. 그래서 100을 모두 사용했다. 그럼 여러분 잔액은 얼마가 될까요? 잔액은 0이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재무상태표의 현금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이유가 없죠. 잔액이 없는데, 0이면. 근데 그렇게 가겠죠. 그래서 있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자기 자리에 음수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근데 음수가 들어왔다라면 그 음수가 타당한지를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음수가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자산부채는 거의 없고요. 자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아예 음수가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산부채에 음수가 나오면 일단 뭔가 잘못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예제 가보시면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개정 과목 반대 의미를 계속 머릿속으로 되새김질하면 어떨까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같이 기록을 좀 해볼까 해서 드린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자산의 반대가 누구였을까요? 부채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들을 매출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물건을 무엇하는 사람? 사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럼 매입자겠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매출자 입장에서는 자산이 증가할 거예요. 왜요? 우린 누가 있을 거니까 매출이니까 수익이 발생이 됐을 거거든요. 나는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산이 증가했다. 근데 매입자는요. 매입자는 지금 뭔가를 사가지고 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매입자 입장에서는 자산이 증가를 같이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 사람한테 갚아야 되는 빚이 늘겠죠? 그쵸? 그러면 지금 빚이 늘거나 또는 자산이 감소하거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입자가 물건을 사가면 나 외상으로 사갔어요 라고 하면 누가 부채가 증가하거나 저 현금 주고 샀어요 라고 하면 자산이 증가하면서 누가 자산이 감소하는 부분이 같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겠죠. 그럼 지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 둘은 매출자와 매입자의 거래는 외상거래였어요 라고 얘기하면 매출자는 이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받을 권리가 생기니까 자산이 증가하겠죠. 자, 매입자는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 무엇해야 돼요? 갚아야 될 빚이 있으니까 부채가 증가하겠죠. 그게 반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의 반대편에는 부채가 있고요. 부채의 반대편에는 자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빌려주는 돈이 대여금이에요, 여러분. 그럼 빌려가는 돈을 뭐라고 부르자? 차입금. 그쵸, 여러분? 그래서 빌려주다 대여금, 빌려오다 차입금. 우리도 빌려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단기이면 단기라고 써주시고 장기이면 장기라고 써주시는 것 뿐이에요. 자, 외상 매출금. 그러면 물건을 파는 사람의 입장. 자, 이걸 사간 사람은 뭐가 될 것이다? 외상 매입금이 된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상품 매출 이익이 발생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손해가 날 수도 있겠죠. 내가 사온 건 1,000원인데 팔 때는 900원에 팔았다. 손해보고 팔았네요. 그럼 상품, 매출, 무엇이 있을 것이다. 손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내가 어음을 발행하여 무엇하면 지급하면 지급어음이고요. 내가 어음을 무엇하면 받으면 뭐라고 얘기하자? 받을 어음이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수익의 반대편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비용이 있겠죠, 여러분, 비용.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이 수익과 비용 같은 경우는 반대 개념을 따져보시면 우리가 수익의 영업적인 수익은 매출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우리 영업 비용과 관련된 건 매출 원가와 매출 원가 자체가 비용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거든요.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영업적인 부분은 수익과 비용에 대해 이렇게 대비되는 부분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상품 매출이 상품 매출 손실 이렇게 쓰는 거 아니면 이해되셨을까요? 근데 이거는 반대 개념 공부 때문에 하는 거고요. 더 이상 얘는 거론 안 할 거예요.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수익과 비용에 대한 부분에 반대 개념이 있다 그러면 누구에 대한 비교 대치를 대부분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영업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 외 수익이 있었다. 영업 외 비용이 있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았다. 근데 이익 보고 팔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자산과 관련된 처분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근데 반대로 손해보고 팔았다. 그러면 자산과 관련된 처분 손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반대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업의 수익과 비용만 반대 개념이 있습니다. 영업적인 부분에서는 아예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임차료가 있대요. 그러면 임차료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임대료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임차료가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다? 근데 이 임대료는 제가 수업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회사 가셔서 사고 치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무슨 말씀 드렸냐면
회사 사업자 등록 중에 임대업을 하고 있다? 그럼 매출 주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사업자 등록 중에 임대업이 없는데 내가 일시적 임대가 생겼다? 그러면 영업과 관련이 없는 거로 본다.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그걸 고민해 보시라고 했어요. 시험은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모두 다 뭐로 간다? 영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다. 업무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등장할 수 있고요.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그럼 유형자산을 팔아서 손실이 생겼대요. 그럼 나는 유형자산을 팔아서 이익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대신에 뭐라고 쓰죠? 이익이라고 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영업의 수익, 이 부분은 영업의 손실이 되겠죠. 영업의 비용이 되겠죠. 자, 미지급금은 부채입니다. 못 받은 돈. 근데 외상 매출금이나 외상 매입금하고 다르죠.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거래였다.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그렇지 않다라면 미지급금, 그리고 반대 누가 있다? 자산에 미수금이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우리 잡비와 잡손실은 다르다고 했어요. 그쵸? 네, 그러면 잡이익은 영업 외 수익이었습니다. 그러면 잡손실이 뭐가 된다? 영업 외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잡손실이 반대의 성격. 자,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 이자를 내가 주면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이 등장한다. 그래서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고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 됩니다. 자, 수수료 비용이 있네요. 그럼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여러분? 수수료 수익이 있었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근데 이 수수료 비용이 시험을 볼 때는 계속 수수료 비용으로 쓰지만 업무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더 많이 쓸 것이다. 지급 수수료라는 걸 더 많이 쓰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잠깐 했었죠. 시험에서는 지급 수수료 볼 일 없어요, 여러분. 네, 시험에서는 지급 수수료 안 써요. 시험 버전은 모두 다 수수료 비용을 다 싹 바꿔놨어요. 세무사랑 같은 경우는 자격증 버전, 실무에서 쓰는 버전 모두 다 수수료 비용일 거예요. 근데 스마트 A는 실무 버전에서는 지급 수수료예요. 근데 자격증 버전은 수수료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무사랑 시험도 보면서 스마트 A로 되어 있는 시험도 같이 보다 보니까 이거는 통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 바꾸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 이해 못하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닌데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수료 비용을 지급 수수료 더 많이 쓰고 있어요. 더존 프로그램이 시장에 먼저 진출을 했기 때문에 지급 수수료 계정을 더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의미이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온 부분입니다. 이거는 다른 의미 없어요. 반대 개념 공부를 조금 해보자라는 취지 때문에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33페이지에는 분계와 전기라는 걸 하기 전에 우리가 계정 얘기를 이제 또 막 시작을 하니까 그 계정이란 부분이 누가 있고 계정은 어떻게 정리가 돼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들어오는지에 대한 원리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추가적인 수업을 더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지금 들었을 때 조금 어렵다 싶으면 항상 제가 이제 유튜브에 어차피 올려드리니까요. 그 부분을 반복 학습을 조금 자꾸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